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국빈 방문을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12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확장 억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을 미래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상황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안호영 전 주미대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사님께서 4년 5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주미대사 하시면서 당시에 상당히 많은 또 활동을 하셨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길에 오르는 것 또 특별히 좀 보시는 시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어떤 의미라고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국빈 방미라는 말씀을 하셨지 예. 않습니까? 이제 국빈 방미가 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빈 방미라는 거는 방미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중에 최고급 단계를 국빈 방미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국빈 방미에 대한 미국 대통령들의 관행이 대단히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90년대 초반에 예. 워싱턴에 근무했었는데 그때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그 부시 대통령은 1년에 국빈 방문을 꼭 4번씩 했었습니다. 1년에 꼭 4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은. 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3년 차지 않습니까? 예. 3년 동안에 딱 한 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마크롱 마크롱 대통령, 대통령. 그게 유일한 국빈 방문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방미가 2번째예요. 국빈 방미로서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국빈 방문을 안 하시느냐? 예.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뭐냐면은 예. 백악관 환영 행사해야 되죠. 공식 회담해야 되죠. 그다음에 또 백악관에서 공식 만찬해야 되죠. 하루 종일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빈 방문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 대통령을 국빈 방미에 초청을 했느냐?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점이겠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가장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은 동맹의 중요성이에요. 왜 그렇게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느냐?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를 40년을 하신 양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대한 엄청난 식견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국제 정세를 어떻게 보느냐? 자유민주주의가 엄청난 도전을 당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들하고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대서양 건너편의 나토 동맹, 예. 거기서 마크롱 대통령을 초청하신 거고, 태평양 건너의 미국 동맹, 그 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셨다. 그게 이번 방미의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윤 대통령을 초청을 했고 올해는 또 특별히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백악관에서도 참 다양한 행사들, 또 특별한 행사들도 많이 마련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나가겠느냐라는 부분도 국민들이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대사님께서는 이 현재 한미 관계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진행자께서 70주년이다. 예. 한미동맹이 70주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70년 동안에 사실 국제 정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서부터 1990년 그때는 냉전기였었죠. 네. 그런데 1990년서부터 2016년 그때는 탈냉전기였었죠. 그러니까 2017년 이후 그거는 탈냉전의 종언기였었죠. 그런데 그 국제 정세가 그렇게 변화하는데 한미 동맹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잘 적응을 했죠. 잘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 적응하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화를 이루고 그게 지난 70년의 우리나라의 역사죠.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한미 동맹을 잘 활용해 왔는데 네. 앞으로도 지금 대단히 사실은 위중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도 한미 동맹을 잘 활용을 하고 적응을 하고
계속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년 동안 변화는 이 글로벌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잘 적응해 나갔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앞으로의 이제 70년 이후에도 이제 쭉 이어져야 할 한미 동맹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향성을 좀 갖고 가면 좋겠다라고 대사님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은 예. 국제 정세의 변화, 그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국제 정세의 변화는 우리를 넘어서는 어떤 그 도다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걸 첫째 이해해야 되겠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국제 정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으면서도 탈냉전의 종언이란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시기란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거, 거기에 한미동맹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인태 전략이라는 거 우리가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가. 그게 그런 선언이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이슈를 우리가 계속 개발해내야 되겠죠. 한미 간에. 네. 그런데 저는 그 지난 한 30년간 내 국제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학 기술의 엄청난 발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도 특히 이제 AI라는 거 요즘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셀프 러닝이라는 거, 자기 학습이라고 예. 그러나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퀀텀 컴퓨팅. 이건 컴퓨터의 성격이 전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하자면은 지금 과학 기술의 발전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경제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측면도 있고 국제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안보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미를 통해서 네. 과학 기술에 대한 한미 관계의 발전 그게 또 하나의 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외교 행사들이 마련이 돼 있는 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대사님께서 특별히 이거 좀 주목된다라고 하는 행사도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있죠. 어떤 당연히 거? 있죠. 그게 뭐냐? 예, 워싱턴 일정을 보게 되면은 예. 과학기술 인사들하고 많이 만나서요. 예, 예. 거기다 이제 그 워싱턴 근처에 저도 가봤습니다만서도 나사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예. 고다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길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대단히 좋은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7일 날 보스턴으로 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8일 날 보스턴의 과학기술 인사들을 또 만나시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과학기술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리콘밸리만 생각하는데 실리콘밸리 물론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하나의 거점이 사실은 보스턴입니다. 그 보스턴에서 이제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만나시는 거는 전 대단히 좋은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올릴 때 앞으로 70년 동안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서도 예. 과학기술의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정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일정들을 대단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과학 일정 외에 이번에 뭐 4대 그룹이랑 주요 경제 단체들도 함께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하시는 일정도 있으십니까? 그 경제 사실은 그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사실은 미국이 과거와 달리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요. 그러고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IRA 이런 IRA라든가 아니면 칩스 액트라든가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컴퓨터 칩스 액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여태까지 미국이 하던 정책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간에도 사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많은 협의를 가졌었죠. 제가 볼 때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서도 IRA의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네.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칩스 액트 그것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그 협의를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장관이라든가 실무자들이 해온 거죠. 근데 그건 장관이나 실무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대통령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방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군 수뇌부로부터 뭐 한반도 정세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는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됐단 말이죠. 대사님께서 뭐 준비돼서 하실 때 관련된 일정들이 있었던 건지 혹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동맹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동맹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대단히 중요한 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맹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국제 정세가
외교안보 정세가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동맹이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공유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같은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먼저 인식을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최고위 외교 안보 인사들이 미국이 인식하는 국제 정세를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린다. 물론 평소에도 보고를 많이 받으시겠죠. 네. 용산 비서실 통해서 많이 보고를 받으실 텐데 예. 그래도 직접 한번 들어보신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방미 셋째 날에는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개최가 되는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첫 번째 정상회담도 사실은 뭐 대단히 저희가 보기에 좋았었죠. 예, 그죠? 예. 5월 달 예.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는데 예. 그때 이제 우리가 하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안 가고 한국을 먼저 왔다. 이건 최초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징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예. 두 번째 이제 결국 푸놈펜에서 만나셨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서도 그건 어쨌거나 다자 회의에 이제 그 계기에 그렇죠. 만나신 거니까 예. 그렇고. 근데 이번은 미국에 직접 가셔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답방의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자면 70주년의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자면은 결국은 이 1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서도 그간의 일을 해오시면서 뭔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느낀 문제점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또 국빈 방문이라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세 번째 만남은 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 만나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되는 주제들 조금 더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주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좀 주목하는 의제 어떤 게 있으십니까? 그 당면한 문제 우리가 이미 이제 얘기하다가 나왔었습니다만서도 북한 핵 개발, 핵만 개발하는 게 아니죠.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독트린을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냐면은 그 자기 방어용으로 이걸 하는 거다 그랬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연습도 공격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 50% 이상이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확장 억제력 이걸 뭔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당연히 의제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서 미국이 전에 안 하던 국가 중심적인 그런 이제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네. 그거 이해하는 미국이 왜 그러는지는 이해하는데 그런데 동맹의 경제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또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그런 당면한 문제를 넘어서는 네. 결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가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경제 기술 안보 기술 예. 경제 기술 문제 과학 기술 문제 예. 그걸 어떻게 더 협력해 나갈 것인지 뭐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한 내용도 의제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 외교의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4강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걸 4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4강 외교라는 표현도 쓰고 네. 그런데 그 4강 외교의 제일 기초는 전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 4강과 다 협력을 해나가야죠.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협력을 해나가야 되느냐? 우리의 결국은 지정학적인 여건을 고려하거나 예. 지경학적인 여건을 고려하거나 그 네 나라와 다 협력을 해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 나라가 다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도 사실은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하죠. 그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뭐 진행자님들도 이해하실 거고 국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강 외교는 한미동맹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야 되고요. 예. 그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4강과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해서는 그 관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사실은 협력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도 IRA 문제 제기해야죠. CHIPS Act 문제 제기해야죠. 일본 우리가 역사 문제 계속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러시아 지금 대통령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민간인 대량 살상하지 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쟁법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법이라는 게 있다. 전쟁법 지켜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만 문제 뭡니까? 대만의 현상 변경 무력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러시아와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게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중국과 러시아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좀 모호성을 유지했었던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입장들이 뭐 경제적인 거나 국제 외교적인 상황에서 혹시라도 갖고 올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의 일각에 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좀 안고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각도 궁금합니다. 그 진행자님 그 질문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냉전을 겪었고 탈냉전을 겪었고 지금 이제 탈냉전의 종언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탈냉전기에 사실은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1990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였었느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어요. 6,600불이었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35,000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탈냉전기 30년을 거쳐가지고 가장 덕본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중국과 교역해서 가능했고 러시아와 교역해서 가능했고 예. 그러니까 냉전기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맛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계속 그 맛을 즐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석한 게 뭐냐면은 국제 정치 구조, 국제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 힘으로 없앨 수가 없는 그런 변화란 말이에요.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의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는 지금 그 질문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제 진행자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예. 가지고 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미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가 저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양반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한국은 미국이 얼마나 해줘야 만족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준다는 그러니까 표현이군요. 똑같은 표현이죠. 근데 지금 진행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그 미국 학자는 뭘 줘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볼 때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왜 적절한 질문이 아니냐면은 동맹 간의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동맹은 내가 아는 동맹은 어떻게 되느냐. 외교 안보 현상을 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같이 인식한 그 현상 속에서 예. 도전이 있다면은 그 도전에 어떻게 같이 대응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나토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왔느냐. 1950년대 영국하고 1960년대 불란서하고 1980년대 독일하고 너희가 했던 게 바로 그거다. 내가 뭘 주고 유럽이 뭘 받느냐. 너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의 도전이 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한국하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뭘 받아올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실이 이렇고 우리가 뭘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잘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좀 많이 논의될 걸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 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국식 핵 공유,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에 있어서는 사실 결국 최종 의사결정이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식 핵 공유 조금 더 강화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부터 실행하는 것까지 우리의 입장을 조금 더 개진할 수 있는 걸 이번에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바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번에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한국식 핵 공유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나토식 핵 공유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토식 핵 공유의 장점은 뭐냐면은 정보 교환입니다. 저는 외교를 40년을 해봤잖아요. 예. 한미 간에 온갖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중에 제일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핵 무기, 핵 전략.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정보 공유 잘 안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결국은 미국 안보의 제일 핵심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정보 공유 잘 안 하죠. 그런데 나토식 핵 공유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결국은 우리하고 미국 간에 지금도 뭘 하냐 하면은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는 걸 합니다.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는 글자 그대로 여기서 어떤 가정의 상황을 그려놓고 한미 간에 핵 공격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 그걸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지금도 합니다. 예.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한 정보가 없이 한다는 거는 그건 좀 장화 신고 긁는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 공유를 충분히 받고 그다음에 계획을 공동으로 세워야죠. 그다음에 공동으로 연습을 해야죠. 그게 결국은 나토식 핵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 그 확장 억제의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죠. 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 여론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여론을 미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견지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좀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미국이 예. 제가 아는 미국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여론은 우선은 미국 여론이겠죠. 미국 정부니까. 예, 예. 그러나 타국 정부의 타국 국내 여론에 대해서도 대단히 민감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그 조사에 따라서 어떤 조사는 70% 이상이라고 예. 나오고 예. 이번 조사는 50% 이상이라고 예, 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0%를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도 충분히 거기에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만남을 북한 역시도 상당히 주목해서 볼 텐데 만남 전후로 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뭐 예측하는 이제 보도들도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북한의 움직임은 좀 어떠실 거라고 보세요?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저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 고르바초프 모먼트란 말을 씁니다. 고르바초프 모먼트. 예. 무슨 뜻이냐면은 그 고르바초프가 이제 소련에서 서기장이 된 게 1985년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르바초프가 뭘 했습니까? 개혁 개방을 했죠. 왜 개혁 개방을 했습니까? 그게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건 1985년이지만은 네. 이미 1970년대부터 소련 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이대로는 안 되느냐? GDP의 거의 20%를 군사비에 썼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 소련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그런 공감대 위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을 한번 바라보면 말이죠. 지금 소련이 20% 쓰는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서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북한 지금 얼마 쓰고 있습니까? 최소한 25%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라는 건 지금 말할 수 없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아기들을 낳으면은 기본 접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소아마비니 뭐 백일해니 예. 해가지고 예. 기본 접종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 접종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25%를 GDP의 25%를 군사비에 써가지고서는 저게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어느 순간 고르바초프 모먼트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북한 관계를 그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억제력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대화의 끈은 결코 놓지 말아야 된다. 계속 대화를 제한하고 지금은 북한이 전혀 호응을 안 하죠. 예. 그러나 저는 언젠간 고르바초프 모먼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일본에서 G7 열리잖아요. G7에 한미일 정상 3국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거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도 했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한미일 3국도 모일 텐데 외교에서 40년 몸담으신 대사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복잡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동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잘 좀 복잡한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뭐 해법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예. 아까 제가 이걸 세 번째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정세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세계가 3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걸 비동맹이라고 불렀었죠. 지금 비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은 요즘에 국제정치학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글로벌 사우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렇게 3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지 어디도 쓰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어디도 쓰지 않는 게 좋니?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 모호성이죠. 예. 왜냐? 그거 우리 어디도 쓰지 말고 그냥 맛있는 것만 찾아 먹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어딘가 입장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 입장을 정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연말에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죠. 그게 우리의 입장을 세계에 선언을 한 거죠. 그게 그때 선언을 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환영한 나라가 어디였었습니까? 미국이 했고 카나다가 했고 호주가 했고 나토가 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그걸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죠. 그건 뭐냐? 그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기본 국가 이념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걸 분명히 해야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G7에 가는 거 당연히 좋죠. 예. 제가 요즘에 미국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G7이냐? 한국하고 호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G7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하고 호주는 우등생인데 왜 그걸 빼느냐라는 예. 얘기를 이상해요. 요즘에 그 얘기하는 미국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일본에서 개최되는 그 G7에 네.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 가시는 거 대단히 잘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다자회의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저도 다자회의에서는 그 다자회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계기에 거기에 참석하는 다른 정상과의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한미 간에 또 한미일 간에 또 좋은 그런 그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안호영 전 주미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